요즘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죠. 심지어 제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검사로 근무할 때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는 해요. 뭐 공무원증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한 공문서를 점점 더 정교하게 위조를 한다든지, 요즘에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한국 말투로 전화를 하거든요. 고객님의 통장에. 그래서 말투만 가지고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범행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범행 수법은, 메인 수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보면요, 초기 단계랑 지금 단계 보이스피싱은 범행 수법이 조금 달라요. 아주 초기 단계에는 허위의 인질극이나 허위의 납치극을 했던 거예요. 내 아들을 데리고 있다, 딸을 데리고 있으니 얼마를 보내라 해서 돈을 편취를 하는 거고, 지금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 아니면 금감원,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게 주수법이에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돈을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구에 응하시면 안 돼요. 국가기관에서는요,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한다는 게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것도 포함이고, 이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라고 지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기관에서는 현금 인출은 당연히 지시하지 않고, 특정 계좌에 있는 돈을 특정 계좌로 옮겨라 라는 것도 지시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은 법 두 번째는요,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국가기관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단순히 발신번호만 확인하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요즘에는 발신번호도 실제 국가기관 번호로 조작을 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직접 그 국가기관의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인지 한번 확인을 해달라 요청을 하시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내가 이런 전화를 했을 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국가기관에서 온 전화가 맞다면 내가 잠시 전화를 끊고 진위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회신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전화를 끊으려 하지 않거나 자기가 누구인지 좀 얼버무리면서 다시 되물으면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는 경우에는 99.9% 보이스피싱이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검찰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센터가 있어요.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연락처가 010-3570-8242번이에요. 이 번호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든지 연락을 해서 보이스피싱 진위 여부에 대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화되어 있어서 조직원끼리 서로 누가 조직원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급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알바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알바를 넘어서서 어떠한 회사에 취업이 됐는데 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처럼 속여서 가담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순 가담자의 경우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형 징역형을 구형을 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신고가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 일을 하지 못해요. 길어야 한 2, 3주고 짧으면 하루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일하고도 굉장히 중한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게 보이스피싱 범행이에요. 저는 정말 그냥 알바인 줄 알았어요, 일반 회사에 취직된 줄 알았어요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거 바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전달책이나 수거책이 하는 일이 의심스러운 일이거든요. 돈은 그냥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데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 전달하는 거를 한다. 뭐 위챗이라든지 텔레그램 같은 추적이 안 되는 SNS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별거 아닌 일을 하면서 많은 대가를 받는다. 이런 거 다 의심스러운 정황이죠. 내가 정말로 정상적인 일을 한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변론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나도 모르게 연루되는 사례가 있는데,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주로 대포통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대포통장을 판매하고 공급하는 장집이라는 곳에서 대포통장을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이 장집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어요. 아니면은 대출하려는 사람들한테 계좌번호랑 뭐 비밀번호 알려주면은 내가 이제 신용등급 올려서 작업 대출 받게 도와줄게 라고 말하고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을 했었어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계좌 제공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는 건 피할 수 있는데, 통장을 제공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통장을 공급받아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을 했었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은 오래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하루 이틀 내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2, 3일 사용되면 그 계좌가 막혀버려요. 통장은 계속 필요한데 이 통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방법을 쓰냐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바로 내 관리하는 계좌로 받는 게 아니라 중고거래하는 제3자의 계좌로 보내게 해요. 그리고 그 중고거래 판매자에게는 제가 이 물건 살게요 라고 말한 다음에 계좌번호 받아서 제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어요. 제가 잘못 보낸 돈 여기로 다시 입금해 주세요. 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 몰랐다면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건 피할 수가 있는데, 1년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내 계좌가 정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게 되는 것도 요즘에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